이런 그룹과 이런 쇠퇴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적어도 한 50대 이상들 50대, 60대, 70대, 80대 이분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대사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일생이었으니까. 70년대, 80년대 이 국가 건설과 국가 근대화의 여정을 자기 인생의 여정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을 하고 이 자유민주 체제, 법과 질서를 난도질하고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고 통일에 관한 전망도 어둡게 만들고 이런 식의 저는 이거 국가 파괴 행위라고 부르는데 이런 국가 파괴 행위가 우리 개인들에게는 우리 인생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처럼 다가온다. 거기서 정신적인 쇼크와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100%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는 이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그분들은 인생을 살 만큼 사셨는데 그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살아나가야 될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심장이 떨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에서 이런 식의 위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의 위기, 안의 위기.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북한 정권은 체질상, 본질상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개방으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순간 민심의 바람 때문에 정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 김일성이가 했고 김정일이가 벌써 했죠. 왜 못했겠습니까?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1인 개인 숭배체제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죠. 개혁개방을 절대 못하고 때문에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70년 역사에서 가장 외부의 위기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아무리 평화쇼를 해도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래로 가장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숨겨져 있는데 그 위기에 대응을 하는 내부의 응집력도 건국 70년 사회에서 최악이다. 바깥의 위기는 가장 최고조이고 그것을 대응하는 내부의 응집력은 가장 최저이고 그러면 가장 최대의 위기 아닙니까? 이 상황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운영하는 집단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 틈새와 약점을 노려서 계속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대한민국 파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어쩌면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다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것을 모르느냐?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속는 척하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알면서 속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정 부분은 알면서 속는 척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3분의 2 정도, 적어도 70%는 모른다. 어떤 환상에 사로잡힌, 많은 이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세력과 그 세력의 역사가 세계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 키를 쥐고 있는 이 좌파 정권의 핵심 세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사에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의 세력의 마지막 집단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 청와대의 이 핵심 운동권 출신의 수석 비서관 또는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70% 이상은 공산주의 체제와 또는 구체적으로는 북한 공산 집단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들의 전략을 설마라는 단어로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알면서 속는 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르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신범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김정은 집단 북한 체제의 속성, 자신들이 생각하는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룹이 문재인 좌파 그룹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점점 더 핵무기를 포함한 자신들의 체제 생존 수단으로 점점 더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다듬어 갈 것이며, 그것에 대응하는 세력은 이 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좌파 국정운영 세력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확신을 점점 더 구체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왜냐? 김정은의 평화 제스처가 점점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문 좀 닫아줄 수 있나요? 바깥에서 김정은이는 점점 더 강력하게 자신의 노선을 강화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위장 평화 제스처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것에 장단을 맞춰서 문재인 좌파 그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확신의 환상적인 노선을 점점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노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좌파 정권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당성과 파워가 도전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양쪽의 거대한 이 강화 세력,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두 개의 거대한 강화 세력 사이에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거대한 이 두 개의 세력 사이에서 보수 우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저도 제목을 달았지만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5만 원짜리가 울렸던 것 같은데, 다 적어놓으세요.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쉽게 답변하실 분 계세요 지금? 이따가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제가 화두로 삼아서 제가 수년간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김정은 급변 사태에 관해서 책도 쓰고, 또 여러 토론과 또는 이 강연과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해법과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솟아날 구멍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이 나라가 양대 세력이 질주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부서지고 쓰러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결코 이 나라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 한국 현대사에서 우려내는 어떤 확신, 이런 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런 해법이 멀리 보이고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이고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길이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만큼 어려웠던 위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전쟁에서 그래도 이 나라를 살려내고 이 나라의 이 숨통을 이어왔고, 그 세계사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5.16서부터 1987년 6월의 시민혁명까지 26년 만에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을 해낸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기적 같은 성취,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아직도 이 나라에는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정신이 어떻게 접목이 되면 현실적인 보수파와 어떤 그 많은 건전한 시민 세력의 현실적인 정치 활동이라든가 또 이런 것과 그 정신이 접목이 되면 저는 활로가 뚫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한반도의 무서운 운명을 생각을 하면 몇 가지 정말로 비관적인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신랄 같지만 희망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희망을 두는 부분은 우선 낙관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떤 절벽에 우리가 기댈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떤 언덕에 우리가 기댈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하나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 트럼프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이지 이 북한 문제나 이 좌파 정권이 생각하는 바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가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불안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김정은이와 사랑에 빠졌다 무슨 북한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큰 일을 해냈다. 이런 식의 말만 쫓아가다 보면 미국이 우리 건전한 한국의 시민 세력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불안이 있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는 입을 봐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트럼프의 손과 발을 봐야 된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느낀 주요한 미국의 특성은, 미국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나라입니다. 턴을 하더라도 항공모함처럼 턴을 하지, 이게 보트처럼 턴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많은 참모들이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백악관에 참모들이 있고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또는 부통령이라든가 이런 참모들이 있고, CIA 또는 국방정보국 같은 이런 보수적인 이런 정보기관의 체계가 있고, 미국의 국방부와 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보수 세력이 있고, 그리고 여야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보수적인 선을 딱 긋고 있는 미국의 의회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에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언론이 있고, 미국의 전체적인 이런 4-5개 세력이 종합적으로 합쳐서 만들어 놓은 미국의 시스템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판문점에서 식사 한 번 하고 악수 몇 번 하고 음악회 한 번 하고 나서 갑자기 무슨 판문점 선언을 해서 이 남북한의 관계와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것 같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많은 국민이 애원을 했는데도 가가지고 14선언이라고 해서 한국 당국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하루아침에 하는 일 같은 일은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희망과 기대보다는 제가 알고 제가 분석하고 있는 미국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근거해서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종전선언? 북한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의 입구 몇 개를 폭탄으로 이 폭약으로 부숴가지고 흙먼지 몇 번 날린 다음에 자기네들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으니까 미국도로 조치를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상이 유엔에서 연설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하니? 이제는 당신들 차례다. 흙먼지 몇 개 일으켜놓고. 그 갱도라는 것은 북한의 토목공사 능력으로 따지면
바로 딱 복원을 해서 핵실험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할 때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내지는 종전선언에서 어떤 액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지났어요. 이미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선거 평가는 여러 변수가 이미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지. 그 변수 중에서 무슨 북한과의 지금 비핵화 교섭이 조금 더 나가느냐 마느냐, 북미 정상회담이 그 전에 열리냐 마느냐는 중요한 변수가 이미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중간선거까지는. 폼페이오가 7일 날 북한에 가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또 어떤 식으로 폼페이오를 구워 삶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4차 방북인데 그것도 쭉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의 일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상 절대로 짧은 시간 안에 무슨 리스트를 내고 리스트대로 없애고 사찰을 받고 하는 시스템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국제사회에 일단 끄집어내서 국제사회에 데뷔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하자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동네 돌아다니면서 깡패짓만 하고 애들 칼로 위협하고 이렇게 조폭 노릇하고 선량한 애들 셔틀 시키고 하는 문제의 아들이 있는데 트럼프라는 아버지가 아들 손을 이끌고 마을회관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일단 인사를 시킨 겁니다. 트럼프 아들이 동네 어른들한테 나중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일단 동네 어른들한테 앞으로는 저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게. 일단 인사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한 아들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식으로 마구잡이 또 깡패 짓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거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북 교섭이 난관에 빠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옛날식의 몽리나 도발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몽리를 부르는데도 앞으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여기까지는 트럼프가 나름대로 이룬 성과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낙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는 별로 유쾌한 일이 못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내치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난도질하고 원자력 산업을 때려 부수고 군대를 저런 식으로 군사 합의를 해서 이상하게 군대가 훈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교과서에서 전부 무슨 북한 남침 빼고 북한 도발 빼고 이상한 교과서로 한국의 현대사를 왜곡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각 방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내치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의 추락입니다. 경제의 추락. 경제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은 없겠지만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마이너스로 돌고 제조업 투자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동향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 산소 호흡기처럼 버틴 게 북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평양 방문으로 인해서 이 역사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많은 이 전교조의 영향 때문에 북한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고 전쟁과 평화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에 관해서 제대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당히 많은 전교조 세대의 이런 다수의 유권자들, 다수의 국민들 때문에 평양 한번 갔다 와서 쇼를 하면 지지율이 10%, 15% 이런 식으로 반등이 되고 미국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를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그 컨벤션을 한 번 할 때마다 공화당,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10%씩 올라갑니다. 그걸 컨벤션 이펙트라고 합니다. 전당대회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든가 판문점 선언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컨벤션 이펙트. 근데 컨벤션 이펙트는 몇 달 못 갑니다. 컨벤션 이펙트는 몇 달 내에 쭉 빠져서 원래대로의 지지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양 선언,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치의 추락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북한 카드인데 그 카드가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이제 경제의 추락까지 겹치게 되면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은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잘 풀리지 않으면,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특성대로 내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오버할 것. 오버. 북한 문제에 관해서 또 이상한 카드를 낼지 몰라.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아주 또 이상한 카드를 낼지 모릅니다. 왜냐? 경제나 이런 것들, 부동산 또는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즉효가 나타나는 해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즉효의 해법은 대부분 북한 문제, 남북 문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상충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압박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대내적으로 또는 대북적으로 오버하는 액션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상호 상충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상황이 대단히 이상하게 번지고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막연하게 이 기대하고 어떤 이 난국의 중요한 돌파구로 생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건국 70년인데 70년의 한국 현대사를 버텨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 구분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걸리는 이 시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쿠바 카스트로는 50여 년 만에 다 버티지 못하고 이 체질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1945년으로 따지면 73년이고 48년으로 따지면 70년을 맞이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압력이 이렇게 쭉 작용을 한다면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 체제 내에서 어떤 급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급변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정권이 과격한 도발이나 몽리를 부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상황이 되지는 않았다. 그럼 만약에 요 상태만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남한에서 이제 2020년 총선 이거를 전후로 해서 또는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내치의 추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붕괴, 또는 좌파 정권 내부에서의 균열과 여러 가지 또 붕괴의 조짐, 변화, 정권이 2년차, 3년차로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균열,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의 각성,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보수 우파 세력의 체질 개선, 이런 작은 희망적 요소들이 결합이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2020년 총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2022년 대통령 선거, 지금은 많은 이런 희망적인 이런 전망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그 가능성을 10%, 20% 정도로 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수들이 다 얽혀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30%, 40%, 50%도 넘을 수 있어서 이 가장 먼저는 1차적으로 2020년 총선 때 좌파 정권과 좌파 세력의 기가 꺾일 수가 있는 것이다. 보수우파 세력이 적어도 만약에 희망적이지만 과반수만 얻는다면, 과반수는 못 얻어도 180석, 5분의 3, 마음대로 집권 세력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진화법에 따른 의석 180석,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개헌을 하고 헌법을 바꿀 수 있는 200석, 개헌을 막을 수 있는 200석을 지키고 2차적으로 집권 세력이 법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180석을 지켜내고 조금 더 잘해서 만약에 야당 세력, 보수우파 세력이 과반수를 얻게 된다면 그때는 이 나라가 쉽게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박수들을 치십니까? 1년 반 남았습니다. 그 중요한 기로가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고 언론, 문화, 사회, 시민단체, 검찰, 경찰 또는 심지어는 상당 부분 법원까지 각 분야에 수십 년간 포진을 해온 좌파 세력이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전략 그대로 각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진지 내에서 그 분야를 점령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각 분야가 다 연합을 해서 좌파 세력이 이 사회를 장악한다. 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이 100% 완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문화적인 어떤 세력의 변화로 이 정권의 브레이크를 걸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판을 해도 친여 언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실권을 언론 노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쳐도 문화계 권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계속 좌파 영화, 친문재인 영화 계속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왜냐? 영화 감독과 PD들이 대부분 다 좌파이기 때문에. 그들을 누가 바꿉니까? 출판사 편집장들, 30대, 40대 편집자들의 상당수가 좌파인데 그래서 우파책이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단체, 좌파 권력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미 오랜 시민단체 권력은 오래전에 좌파로 넘어갔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각 분야에 있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좌파 권력이 변할 것이라고 그 통제권이 바뀔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기대의 난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어떤 의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경찰청 경감이 경찰대학 학생회장 출신 경감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의 문제점을 직파해서 자기 소신껏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언론 중에서 일부 언론이 시간이 지나서 좌파 권력이 나름대로 쇠퇴하는 것을 보고 눈치 빠르게 방향을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움직임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 저 300석의 국회를 누가 몇 석으로 장악하느냐. 만약에 200석 이상을 이 좌파 세력이 갖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희망적인 변수는 낭떠러지로 몰리게 될 겁니다. 마음대로 헌법을 바꿀 거예요. 개헌할 겁니다. 그러면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이 일제히 선전선도 활동을 하면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이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하자고 개헌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바라는 긴 어떤 통일 여정의 첫 단계,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헌. 그리고 다 지방자치, 경찰을 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주고. 그럼 좌파가 장악한 시도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차를 때려 부셔도 물대포 한 방울 쏘지 않을 겁니다. 나라가 산산이 쪼개지고 이 작은 나라에서 공화국이 여러 개 생기고
그런 식의 개헌을 200석이면 바로 할 수 있어요. 180석이면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킵니다. 북한에 대북전단 보내지 말아라. 유튜브. 그래서 작게는 대한민국의 운명, 크게는 7,500만 한반도의 운명이 1년 반 후에 2020년 총선에 사실상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뒤에 이제 그러면 보수우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보수우파나 이 자유한국당이나 이렇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네. 제가 오늘 이 정당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내년 2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져야 되고 전당대회 내에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대결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른바 이런 정통파 세력, 이른바 복당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후보를 어떻게 내고 그 후보들이 어떻게 단일화를 해야 되며 정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 정당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모든 세력이 한번 뛰어들어서 일전을 겨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보수파의 건전한 시민들이 갈구하는 것처럼 이미 자유한국당은 저런 형태로는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신상필벌도 없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새로운 신보수 개혁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대의 해답으로 채택이 돼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하나 여쭤볼까요? 그럼 두 개로 딱 여쭤볼게요.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신보수, 참신한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고,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해서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전당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고쳐서 자유한국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두 번째고, 자, 첫 번째 신당에 찬성하는 분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고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보질 않았는데 대충 보니까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당이 6, 자유한국당을 고쳐서 쓰자는 분들이 4.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전당대회에 앞서서 조직 강화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작업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도 봐야 되고, 또 당대표가 되겠다고 깃발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복당파는 단일 후보를 낼 것이지만 그러면 비복당파, 제가 표현하는 정통파는 과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서너 명의 후보들이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도 봐야 되고, 그런 한 서너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말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시간은 충분하다. 총선은 1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새로운 당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이 그런 결정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선택의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제 결론 부분에 제가 제목을 달았던 보수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관해서 원칙적인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이것은 제가 오늘 제 말씀에 모두에서 드렸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를 버텨왔던 국가 정신에 대한 아직도 저의 애정,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슨 전교조니 이런 영향으로 해서 언론노조, 민노총 이런 영향으로 해서 이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기대하고 믿는 어떤 이런 우리는 무엇을 다시 찾아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 오늘이 10월 4일인데 저는 제가 10월만 오면 저는 이제 박정희 병을 앓습니다. 10월만 되면 개인적으로 왜냐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그 날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10월만 되면 제가 박정희 병을 앓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비사를 제가 취재를 해서 1년 2개월 동안 중앙일보에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비사. 제가 그걸 책으로도 냈었는데, 제가 그 통치 비사를 쓰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가족, 예를 들어서 근해양, 당시에는 근해양, 그리고 그 밑에 근령양, 또는 무슨 장관, 수석, 또는 이발사, 이 각종 국회의원들 또는 이런 부하해서 한 100명 정도를 그때 만났었었는데, 중요한 사람만 꼽자면,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사후 1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991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을 해도 하나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 언론의 자유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100명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그의 시대를 칭송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을 하고, 모든 사람이 제게 그랬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중앙일보 기자를 시작한 지 5년이 됐을 때였는데 상당히 젊은 기자였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대학교 생활을 보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세대 중의 한 사람. 만나본 박정희 대통령 사람들, 박정희 사람들 100명이 저에게 얘기해준 박정희의 모습은 저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박정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100명이 저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박정희의 비밀을 캐기 위한 공부를 했고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이 100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박정희의 진정성이구나.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두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100명 모두에게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비밀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줄기는 진정성이고 가지는 예를 들자면 그의 뛰어난 능력, 경략, 군사적인 판단, 일관성, 실무 능력, 사람을 고르는 선구안, 개혁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지로 7, 8개가 딱 달려있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운데의 줄기와 뿌리는 지도자로서의 진정성. 절대 탁현민류의 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진정성. 오랜 세월 국가에 대한 생각과 국가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시대적 소명에 대한 엄청난 확신에서 나오는 진정성.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있으니까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써서라도 내가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행동이 거꾸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멀리 진정성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이 수천 년 가난에 찌든 이 나라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먹는 것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정성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머지 박정희의 행동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진정성이 있으니까 자신이 한때 남로당 활동을 했다가도 이 남로당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이 아주 잘못된 것이구나 하니까 과감하게 턴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다카키 마사오 소위 만주 군관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 어떤 진정성의 커다란 진정성의 확신에 멀리 목표가 있으니까 5.16 쿠데타를 거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쿠데타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한테 또 항의도 해요. 왜 쿠데타라고 하냐? 혁명인데. 저는 5.16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쿠데타는 쿠데타니까. 현실적으로 헌정질서를 뒤엎고, 하지만 그 동기가, 5.16은 쿠데타의 유신은 독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의 장기적인 집권이나 정치적인 야욕이나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부귀영화의 야욕이 아니라 자기 한 몸 던져서 이 수천 년 가난에 찌들었던 공동체를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동기가 애국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제가 애국 쿠데타요, 애국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5.16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항상 5.16은 쿠데타로 태어나서 혁명으로 죽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인간이 제 인생을 사실 바꿔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저의 사생관도 바뀌고,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했는데, 쿠데타를 해서 온갖 가난, 온갖 난관과 위기와 이 백면서생들, 야당 세력과 교수들의 이 백면서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속도로를 닦고 제철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하고 배를 만들고 해서 이 거대한 국가 개혁 개조 작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10월만 되면 제가 박정희 병을 앓습니다. 이번 11.6 추도식 때도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갈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와 그 시대를 견뎌낸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저력과 희생과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정신의 3분의 1 반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되살린다면 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끔찍한 사실에 관해서 참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한탄만 하고 또 슬퍼만 하고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박근혜 시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초반에는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결어서 개표가 진행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개표가 다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516. 그래서 제가 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516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장점이 많지만, 그리고 선진 10개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지만, 하늘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딸 박근혜 대통령은 남편도 없고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없을지도 모르니 내가 하늘나라에서나마 염력을 통해서 내 딸을 한번 지켜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51.6%라는 숫자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점을 다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많은 부족한 것이 많은 대통령들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5년 통치도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위기와 정말이지 정신 차려서 이 정권에 반대하고 도전하는 세력과 싸워내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게 순탄했어요. 취임차 때 12월에 코레일의 불법 파업을 원칙으로 분수해서 코레일 노조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냈습니다. 레이건처럼. 그리고 그해 초에 북한이 개성공단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어요. 북한이 그때 사실 자신들이 양보하고 기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해내고 통진당이라고 하는 안보 위해 세력의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해산시키고 목감질의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을 또 원칙적으로 대해서 북한이 또 그때 양보하게 만들고 많은 것이 상당 기간은 순탄하게 됐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고독에 빠지고 적절하게 그 고독을 메꿔줄 사람이 옆에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라는 숫자로 걱정했던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권을 빼앗기고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나라는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수파가 연말까지 이제 여러 변수를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병대의 총알이 한강 다리 철제 교각에 탕탕탕탕 때리는데도 그 다리를 건너서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6.25 한국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그 치열한 포격전을 버텨내면서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보수파를 포함한 이 건전한 시민 세력은 이제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요 한강 다리 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박정희 정신의 절반만 우리가 살려내도 그래서 향후 이 보수 우파의 현실적인 정치 세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 박정희 정신, 개혁 정신, 그리고 현실적인 정의를 세우겠다는 정신, 신상필벌, 그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선택, 이런 것들을 신봉을 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뭉치면 해낼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보수파 정치 세력을 확 개편을 해야,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고쳐서 쓰는 것은 신당을 하는 것이든 그렇게 해야 2020년이라고 하는 운명의 출렁다리를 우리는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을 제가 오래 했었는데 한국의 선거 투표 개표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실효성과 공정성에서 무슨 개표 부정이니 무슨 부정 투표 용지니 대선 부정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상당수의 건전한 젊은 세대나 건전한 시민들이 보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여 그런 것들이 뭐 카톡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개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건 진 겁니다. 각종 선거에서 진 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자꾸 보수가 약해집니다. 그럼 자한당 무슨 한당 합당 얘기까지 하면 오늘 저녁 8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분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진동 소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송파에서 온 강길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국회 탄핵 이후 태극기 집회 지금까지 꼭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현 사회에서 문 정권이 한 경제정책 보면 Make Korea Tourist Again 다시 가난뱅이 국가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시적에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 경제정책 내면을 보면은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난번에 평양 회담 3차 회담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회담 조건으로 80조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또 금년 내로 김정은이가 남한을 답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0조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물로 2007년에 14 합의를 지키기로 결과적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14 선언을 지키려면 최소한 통일부에서 추산한 것이 14조.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하는 것이 110조. 워낙 사업이 큰 거니까 그 정도 돈이 드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따지자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려면 그 정도 돈이 든다라는 그런 계산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80조 부분은 그렇게 된 거죠. 김정은의 답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한을 접수하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런 표현이 맞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김정은이가 남한을 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을 것이냐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미북 간의 이 비핵화 회담이 진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전이 없이는 김정은이가 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과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비핵화 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도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는 것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남한 내에 있는 탈북자 32,000명 그리고 보수 우파 세력 태극기 세력 또는
단순히 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을 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이런 뜻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또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정상적인 문제 제기와 이래서 일대 대혼란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는 자신의 안위나 이런 것이 다 보장이 되고 해서 자기가 다녀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무릅쓰고 서울을 답방을 해서 남한 내의 극도의 분열을 조장시키려 하겠죠. 하지만 또 그것이 꼭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것처럼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김정은이 평화쇼나 이런 걸 또 이제 벌써 많은 국민들이 평화제스처를 판문점 평양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언행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며 상당히 그것은 좌파나 우파에게 다 살얼음을 위를 걷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남한을 접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나 분석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과거에 여의도 당사에서 사실상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데서 일단 성함 조금이다. 거기서 내가 수도 총괄 본부장소 못 볼 거 안 볼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계 세계 평화대사 대함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카톡방에서도 목사들도 그래 대함이 누구냐고 좀 시선이 걸려 있는데 바른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되었고 몇몇 멤버가 돼서 청와대 남친이나 월당교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조건은 다 흰옷을 입고 와라. 왜냐? 피가 묻으면 빨리 보인다. 그래서 그걸 동원을 해갖고 출행을 했는데 그 장성 출신들이 얼마나 위가 살았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정부가 세가지고 청와대 담을 높게 쳐버려서 못 들어갔답니다. 이게 싫어요. 최근의 일이요. 이러니 지금 현재 트루스 포럼 해갖고 호남 주축 또 서울대생 주축을 해서 트루스 포럼을 등을 얻고 최근에 고창년 그분이 자유태국당 우파 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열이 생기는데 보수는 진보는 꾸준한 진보를 하는데 보수는 보수하다 판단하는 세월을 보내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앉아 있으니 현재 한국당 한쪽이야 자한당 한 애국당 합의일체가 안 되고 전부 제잘났다고 뛰고 앉아 있으니까 또 보수가 또 아주 우파가 좌파 우파하다가 쪽파가 되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는 이러한 꼴이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수를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의 분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한 3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성급하게 진단을 내리고 결론을 맺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변수를 연말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분열된 보수에 관한 모종의 처방이 내려질 것이다.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어쨌거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 액션이 있을 것이며 그 액션을 제대로 만들어야 2020년으로 넘어가면 벌써 이제는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지고 하면 그래서 2020년 전선에
총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